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웃고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왕과 왕비의 이별 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 처녀 15살이 되자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나라의 임금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혼인이라는 것이 경사 중의 경사인 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왕과의 혼인이니 처녀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큰 경사였지요. 그러나 처녀는 궁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궁궐 사정이 몹시 안 좋았기 때문이지요. 임금의 숙부라는 자가 어린 임금을 허수아비 취급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궁궐안은 임금의 숙부가 임금 편에 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임금을 따르던 신하와 친척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죽었다는 소문도 들렸지요. 그러니 처녀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처녀는 결국 임금과 혼인하여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왕비가 된 것이지요. 혼인 전 왕비는 지아비가 될 임금에 대해 이것저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임금님도 나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 그러나 직접 만난 임금은 낯설기만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예식을 치러가며 부부가 되었지만 대면대면하였지요. 살 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왕비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부가 임금을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왕비는 임금과 함께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왕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모진 일을 겪는 임금이 동생처럼 애처로웠습니다. 궁궐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지요. 왕비는 두려움을 숨기며 임금에게 바둑을 권하였습니다. 시간 보내기에는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기를 하자며 임금의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즐거운 척 노래를 흥얼대기도 하였지요. 왕비는 임금이 지옥과 같은 시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숙부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임금은 굉장히 불안해했지요. 임금은 이런 왕비가 고마웠어요. 산속 오두막에서 흙을 일구고 살아도 좋으니 어서 이 피 비린내 나는 궁궐을 벗어나면 좋겠소. 중전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어야 하오. 꼭.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임금에게 유배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지요. 왕비는 함께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왕비에게 임금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임금은 혼자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왕과 왕비는 서로 살아만 있어 달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요. 임금이 의금부 나졸들에게 끌려가는 날 아침 왕비는 버선 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건너는 다리 위에서 나졸들의 창에 가로막혀 왕과 헤어지고 말았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이 다리를 건너간 뒤 영영 이별했다 하여 영영 건넌 다리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비는 조선시대의 정순 왕후이고 남편인 임금은 12살의 조선의 6번째 왕으로 즉위한 단종이랍니다. 아기를 빨리 낳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미련한 선비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지요. 아내는 배가 아파 방 안에서 뒹구는데 선비는 태평스럽게도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픈 배를 잡고 아내가 간신히 말하였지요. 당신은 내가 아파 죽는데도 책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발 책 좀 치우고 약이나 지어와요. 선비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갔지요. 선비는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냈습니다. 약방까지는 30리 거리였지요.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서 소를 타고 가려는 것입니다. 선비는 소 등에 올라 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잠을 적게 자서인지 꾸벅꾸벅 졸고 말았지요. 소는 느릿느릿 울타리를 끼고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울타리 주위에 호박 덩굴의 호박잎들을 본 것이지요. 소는 호박잎을 뜯어 먹느라고 울타리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선비는 그런 줄도 모르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비를 깨운 사람은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봐요. 소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해요? 울타리 주위를 돌기만 하잖아요. 그래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집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좀 지으려고요. 해가 지려고 해요. 지금 가서 어떻게 약을 짓겠어요? 약방문이 그렇게 빨리 닫나요? 그럼요. 여기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지요. 큰일 났구먼. 이미 늦었으니 약방에 가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별 고통 없이 부인이 금방 아기를 낳을 거예요. 선비는 금방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부인 곁에 앉아 돈을 줄 테니 빨리 나오너라 라고만 하면 돼요. 예? 애나 어른이나 돈을 준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부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을 준다면 얼른 나올 거예요. 참으로 기막힌 방법이네요. 선비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를 외양간에 넣고 선비는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손에 엽전 몇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배가 아파 뒹구는 아내 곁에 앉아 엽전을 흔들며 소리를 쳤지요. 돈을 줄 테니 빨리 나오너라. 선비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아내가 뒹구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내는 선비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지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에 힘을 주어 아기가 쑥 나왔지요.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선비는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네. 호랑이 잡는 귀신. 아주 오랜 옛날 한 농부가 말을 타고 먼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을 넘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었지요. 아이고,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구나. 농부는 말 고삐를 잡고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저 멀리에서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야. 농부는 다행이다 싶어서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웬 집이 한 채 덩그러니 있었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농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뉘시오 하면서 방문이 열렸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문 고리를 잡고 놀란 얼굴로 농부를 쳐다보았지요. 아니, 이 깊은 산속에 웬 사람이오? 할머니가 물었어요. 농부는 할머니에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런가? 그럼 들어오게.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였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농부는 말을 뒷마당에 묶어놓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지요. 온종일 돌아다니느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였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할머니는 잠이 들어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아댔지요. 그런데 농부가 보니 할머니 궁둥이가 영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할머니 치마 밑으로 누런 꼬리가 척 하고 늘어져 있었지요. 사람이 아니라 늙은 호랑이가 할머니 모습으로 둔갑한 게로구나. 나를 잡아먹을 게 틀림없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농부는 눈앞이 캄캄하였어요. 아니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 농부는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꾀가 떠올랐지요. 농부는 살며시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말 목에 달아둔 방울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풀어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 방울을 호랑이 꼬리에 매달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내 딸랑 귀신, 내 딸랑 귀신. 그 소리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물었지요. 여보게,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아, 제가 누구를 기다리다 잠들었더니 잠꼬대를 했던 모양이군요. 농부가 하품을 하며 둘러대었지요.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누가 또 온다니 좋아서 속으로 만세를 불렀지요. 그래서 농부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온다는 사람이 통통한가? 이 산에 호랑이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 귀신을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잠깐 어디 다녀온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오네요. 농부가 능청을 떨며 말하였지요. 뭐? 세상에 그런 귀신이 다 있어?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일이 술술 풀려가는구나 하였지요. 당연히 있지요. 할머니는 깊은 산속에서만 살아서 딸랑 귀신을 모르시나 보군요. 딸랑 귀신은 늘 딸랑딸랑 하면서 다니는데 호랑이를 보면 한 입에 꿀꺽 삼킨답니다. 농부가 일하고는 방 문을 열고 딸랑 귀신을 기다리는 척 하였습니다. 이상하다. 달이 머리 꼭대기에 다다르면 온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정말인가?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 꼬리에 묶어둔 방울에서 딸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꼬리가 흔들리면서 방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산속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갔지요. 딸랑 귀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농부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위에 뛰어든 선녀. 옛날에 외기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에는 가파르게 치솟은 산이 둘러섰고 앞에는 동로 강이 감돌아 흐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는 남달리 부지런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였지만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칡뿌리와 나물국으로 연명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이곳까지 기어들어와 있음직한 모든 것을 말끔히 가져가는 판이었기 때문이지요. 굶주림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그들에게 귀여운 딸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곱게 생겼던지 지나가던 길손도 그 용모에 끌려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참으로 곱구나. 선녀인들 이해보다 더 고울까?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아이를 선녀라 이름지어 부르게 되었지요. 그들 부부는 옥 같은 딸자식에게만은 배 고른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해마다 더해가는 가난 속에서도 선녀는 어느덧 16 꽃다운 나이가 되었지요. 용모와 자태도 아름다운 선녀이지만 그 성품 또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많기로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중매꾼이 드나들어 문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매꾼들이 찾아올 때이면 선녀는 슬쩍 외면하고 앉아 못 듣는 척 하였지요. 선녀는 소꿉 장난을 하며 같이 자라온 갑돌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터여서 이런 혼담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녀의 마음을 알게 된 부모는 갑돌이네 혼담을 받아들여 사돈을 맺었지요. 혼담을 맺고 보니 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일이기는 하였으나 가난한 살림에 혼례를 갖출 생각을 하니 한숨이 앞서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몇 밤을 생각하고 의논해 보아야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선녀는 부모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님, 자식을 불효하다고 꾸짖지 마세요. 혹 병환이라도 드시면 어쩌려고요. 그러고는 깨끗한 천에 싼 꾸러미를 내놓으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냐? 그들 부부는 의아한 눈길로 마주 보았습니다.
꾸러미를 풀던 그들은 또 한 번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거기에는 뜻밖의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네가 어디서? 아버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말도 크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우는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며 치맛 자락을 적셨지요. 얘야,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러자 선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어머니 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녀는 사연을 죄다 말하였어요. 선녀의 아버지는 종일토록 모진 일을 하다 밤이면 잠결에 늘 앓는 소리를 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워 혼자서 속 태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선녀는 아버지께 약이라도 몇 첩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동네 삭 일을 거의 도맡아 하였고 철 따라 산나물도 남보다 몇 곱절 더 캐어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성스럽게 일을 하여 살림에 보태는 한편 몇 푼 안 되는 거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이지요. 한편 혼담을 맺은 후에 선녀가 혼례 올릴 일에 매우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갑돌이는 자기 나름대로 궁리가 많았습니다. 갑돌이는 생각 끝에 부모님과 의논하여 자기의 머슴삭을 받아가지고 선녀를 찾아갔습니다. 선녀는 받지 않겠다고 성도 내어 보았으나 끼었고 선녀의 품에 넣어주고 가는 갑돌이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어머니는 선녀야 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원래 감옥한 아버지였으나 그도 이 순간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어쩔 수가 없어 돌아앉아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진작 말할 것이지. 그들은 밤 깊도록 울고 난 뒤 이 돈을 둘러싸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갑돌이의 품삯은 돌려줘야 한다고 야단하며 선녀가 모은 것으로는 혼숙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지요. 비록 적지만 자기가 내놓은 돈으로는 아버지에게 약을 해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혼숙감이 웬 말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송아지를 사다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선녀는 이른 아침부터 송아지를 끌고 다니며 생생한 풀을 골라 먹이고 알뜰하게 돌보면서 소가 크면 팔아서 아버지의 몸을 보해 드려야겠다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송아지를 볼 때마다 생각을 따로 하였지요. 송아지를 잘 키워 어미소에게 송아지를 낳게 한 다음 큰 소를 팔아 선녀와 갑돌이의 혼례를 크게 한번 치르고 송아지는 그들에게 주어 농사 미천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밤 가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또 일하였지요. 그런데 이해 가을에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겪는 근심이 또 생겼습니다. 이 마을 뒷산 중턱에는 온천물이 사시사철 솟아나와 온갖 병을 고치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지요. 그 중에서도 권세 있는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여기를 더없이 좋은 놀이터로 여기면서 이 마을 농군들의 소, 돼지, 개, 닭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 먹을 뿐 아니라 이 가파른 온천터에 가마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농군들을 감아매는 사람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시달림은 말이 아니었지요. 이번에는 강계 방어사가 출도하였는데 100여 명의 나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방어사가 당도한 그날 저녁부터 이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나졸들을 놓아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농군들의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였고 예쁘게 생긴 처녀들은 모두 끌어가는 판이었습니다. 이 꼴을 본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소를 놈들에게 빼앗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선녀는 갑돌이를 찾아갔지요. 선녀는 갑돌이를 보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방어사 날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온천에 와서 소, 돼지, 개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소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내가 소를 끌어다 밤중 우리 사촌 형님네 집에 두고 오지. 우리 형님 댁은 산막치기라 외따로 떨어져 있고 울창한 소나무 숲에 쌓여 감히 찾아내지 못할게요. 날이 어둑해질 무렵 갑돌이는 약속대로 선녀네 집에 와서 소를 끌고 놈들의 눈을 피해 길을 떠났습니다. 갑돌이가 소를 끌고 고개턱을 채 넘기기도 전에 나졸들이 선녀네 집으로 와르르 달려들었지요. 주인 영감 있나? 나졸들은 건방지게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선녀네 식구들은 너무도 놀라서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선녀의 아버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 보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네, 있사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일어나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이놈, 나리님이 온천 놀이 오셨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단 말이야? 나졸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리님, 우리네야 뭐 갖다 드릴 만한 게 있어야 말입지요. 보시다시피 돼지 한 마리도 키우지 못하는 구차한 살림살이입니다. 나졸들은 선녀 아버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외양간 문을 와락 열어 젖히고 들여다보면서 영감, 소는 어째소? 하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워낙 순박한 사람이라 말문이 콱 막혀버렸지요. 그랬더니 나졸들이 달려들어 이놈, 소를 어디에 감추었냐 말이야. 소를 당장 내놓거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나졸들은 선녀의 아버지를 끌고 방어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방어사는 방어사대로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살기 등등한 눈을 번뜩이며 펄펄 뛰었지요. 나졸들에게 얻어맞은 선녀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맞고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선녀는 그 순간 방어사나 나졸들도 무섭지 않았어요. 선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선녀가 애타게 불렀으나 반주검이 된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녀는 하도 기가 막혀 목을 놓아 울었지요. 이때 물끄러미 선녀를 내려다보던 방어사는 그만 선녀의 아리따운 용모에 간이 다 녹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 너도 소를 어디다 감추었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어요. 선녀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만 가로저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켜보던 방어사는 그럼 소는 없어도 좋으니 그 대신 오늘부터
네가 내 시중을 들거라. 그러자 선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때려눕힌 놈이 이제는 나에게까지 달려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지요. 선녀는 우라가 치밀어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녀는 태연하게 몸을 바로잡고 방어사 나리도 한심하옵니다. 민정을 돌보러 오시지 않고 악정을 베풀러 오셨습니까? 소녀는 10번 죽어도 그 말씀은 좋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당차게 쏘아 붙였지요. 타일 넣어서 들을 선녀가 아님을 깨달은 방어사는 나졸들에게 전연을 당장 묶고 들여라 하고 호령을 하였지요.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선녀에게 달리 택할 길은 없었습니다. 선녀는 나졸들의 틈을 날쌔게 벗어나 온천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바위에 뛰어오른 선녀는 뒤를 돌아다보며 아버지 하면서 애타게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천길 벼랑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지요. 한편 사촌 형네 집에 소를 메어둔 갑돌이는 그 길로 되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선녀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된 갑돌이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갑돌이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지요. 갑돌이는 주먹을 부르지고 단숨에 이웃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 장정들을 모아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갑돌이의 울분은 해마다 덧쌓인 그들의 원한에 불을 지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갑돌이를 따라 나섰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손에 쟁기와 횃불을 갈라들고 갑돌이를 따라 방어사가 있는 온천으로 범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온천에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물과 가축들을 긁어모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여태까지의 머슴살이에서 쌓여온 피 맺힌 원한과 선녀를 잃은 울분이 한데 겹쳐 이를 부두둑 갈았지요. 그래서 먼저 방어사에게 달려들어 단숨에 칼로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따랐지요. 살아남은 나졸들은 대들 엄두도 못 내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 이긴 기쁨을 금치 못해 횃불을 든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선녀가 몸을 던진 바위를 이때부터 선녀 바위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정벌의 꿈. 백제 진사왕은 근구 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의 아우입니다. 침류왕이 세상을 떠나던 때 태자의 나신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작은 아버지인 진사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지요. 진사왕은 아버지 근구 수왕을 닮아 사람됨이 굳세고 날래며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진사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 정벌에 힘을 쏟았지요. 진사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고구려의 젊은 광개토 왕이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광개토 왕은 18살에 불과하였지만 태자 때부터 영특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광개토 왕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영을 내렸습니다. 여러 장수들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군사를 모아 훈련시키시오. 알다시피 내 조부이신 고국 원앙께서 백제군의 화살을 맞아 돌아가셨소. 이제 그 원수를 갚아야겠소. 광개토 왕은
불을 뿜은 듯한 눈길로 장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해 7월 강개토 왕은 드디어 4만의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였지요. 광개토 왕의 진격 소리에 고구려 군사들이 창칼을 거머쥐고 백제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고구려군을 쳐부수자. 우리의 땅을 지키자. 백제 군사들도 북을 울리며 힘껏 화살을 쏘아대었지요. 그러나 광개토 왕의 지휘 아래 단련된 고구려 군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의 싸움 끝에 고구려 군사들은 석현 부근에 있는 백제성을 10여 곳이나 빼앗았지요. 광개토 왕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는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군사들은 들으시오. 이 정도면 할아버지의 원수는 갚았으니 남은 싸움은 뒤로 미루겠소. 북을 올려 고구려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일단 군사를 거둔 광개토 왕은 10월에 다시 관미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관미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백제군은 죽음을 마다 않고 지켰습니다. 밀고 당기는 싸움이 20여일이나 계속되다가 결국은 광개토 왕에게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에 지고 중요한 요새까지 빼앗기자 진사 왕은 바짝 긴장을 하였지요. 고구려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빼앗긴 10여 개의 성을 되찾기 위하여 손수 군사를 정비하고 한강 북쪽 지방의 군량 준비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진사왕을 따라간 장수 가운데 침류왕의 아들인 아신도 끼어 있었습니다. 침류왕이 세상을 떠나던 때 나이가 어렸던 아신은 20살이 넘자 자신이 충분히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감히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임금이 머무르는 별궁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는 술판이 벌어졌지요. 자, 마음껏 마시시오. 이제 고구려와의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소. 우리 힘을 합하여 백제인의 기상을 보여줍시다.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어 감에 따라 장수들과 군사들의 사기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으슥해졌지요. 술에 취한 임금은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고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장수들이 임금의 침소로 달려왔습니다. 진사왕은 가슴 한가운데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진사왕은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애썼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하였지요. 아신이 왕위가 탐이 나서 죽였을 것이란 소문만 은밀히 퍼지는 가운데 군사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갑작스런 진사왕의 죽음으로 모처럼 계획했던 고구려 공격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진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신왕은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아신왕은 북방의 요새들을 광개토 왕에게 빼앗긴 것을 아주 분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광개토 왕에게 빼앗긴 성들을 되찾아 위엄을 높이고 자기가 왕위를 탐내어 작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고 싶었습니다. 아신왕은 즉위하자마자 외숙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쳐부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진무 장군은 씩씩하고 도량이 넓어 많은 사람이 따랐지요. 아신왕은 진무 장군을 불렀습니다.
관미성은 북방의 군사 요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오. 그런데 지금은 고구려 땅이 되어 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요. 외숙께서는 아무쪼록 온 힘을 다하여 관미성을 다시 찾아 우리의 치욕을 씻고 백제의 이름을 다시 빛내도록 힘써 주시오. 진무 장군은 군사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군량과 군비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393년 가을 드디어 진무 장군은 훈련을 마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관미성을 공격하였지요. 모두들 듣거라. 저 관미성은 원래 우리 백제의 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고구려에게 빼앗겼지. 이제 저 성을 되찾아서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씻도록 하자. 60이 넘은 진무 장군이 직접 칼을 들고 백제군을 지휘하자 백제의 군사들은 용감하게 활을 쏘며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서만 공격할 뿐 밖으로 나오질 않아 도저히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진무 장군은 온갖 지략을 모아서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계속하였지요. 그러나 성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싸움이 계속되자 백제 군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곧 추위가 다가오면 군량은 물론이요 잠자리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지요. 아신왕은 눈물을 머금고 군사들을 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군사를 거둔 아신왕은 나라 안을 다스리는데 눈길을 돌렸지요. 큰아들 전지를 태자로 세우고 죄인들을 풀어준 뒤 동생 홍을 지금의 내부부 장관급인 내신 좌평에 임명하였습니다. 아신왕이 나라 안을 다스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자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살림도 넉넉해졌지요. 아신왕은 아우 훈회와 진무 장군에게 군사를 주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인이 직접 나가 싸워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씻고야 말겠다. 가을 거지가 끝난 11월 아신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넜습니다.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지쳤지만 잃은 땅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지요. 개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지더니 한방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더 이상 행군을 계속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백제군은 눈 내리는 벌판에서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생활하던 백제군들은 무엇보다도 추위에 약하였지요. 더구나 추위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도 없던 터라 긴 밤을 오들오들 떨며 지샜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신왕은 밤새 얼어 죽은 병사들을 보며 길게 탄식하였지요. 하늘이 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아신왕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뒷날을 기약하고 군사를 돌렸습니다. 한편 광개토 왕은 계속 쳐들어오는 백제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기 위해 수군장에게 500척의 배를 만들게 하여 백제의 정벌을 길에 올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못 되어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의 성 50여 개와 700여 마을을 점령하였지요. 고구려 군사가 드디어 도송 북쪽 근처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아신왕은 항복을 결심하고 대신들을 모아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고구려군이 이미 지척에 와 있소.
과인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우리의 땅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경들도 알다시피 번번이 실패하고 많은 백성들의 목숨만 앗았을 뿐이요. 더 이상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과인이 직접 도성 밖으로 나가 항복을 하겠소. 항복을 반대하고 끝까지 싸우자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아신왕의 판단이 옳다는 신하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신왕은 신하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고구려 진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강개토 왕이 돌아간 뒤 아신왕은 도저히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필코 고구려를 정벌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그는 일본의 힘을 빌어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내는 대신 원군을 요청하였지요. 즉위 13년 드디어 아신왕은 한수 남쪽에서 백제군과 일본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 남서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신왕은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지요. 수십 차례에 걸쳐 총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백제군은 중국까지 진출한 고려군의 철통 같은 방어벽을 뚫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군사를 돌이켜 한성으로 돌아온 아신왕은 고구려를 쳐 부수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이듬해 9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도토리와 곰. 먼 옛날 비로 본 골짜기의 어느 깊은 바위굴 안에 100년 묵은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른 봄 바위굴 안에 들어박혀 긴긴 겨울잠을 자던 곰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배고파라. 곰은 꺼져 들어간 배를 슬슬 문지르며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찾아 걸음을 옮겼지요. 곰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곰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새어나왔지요. 곰은 중간 음봉 꼭대기에 기어 올라와 앉아 기름기 없는 발바닥을 핥으며 양지 쪽인 추정봉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수정봉 양지 쪽에는 틀림없이 햇불이 돋아 있을 것 같았지요. 곰은 몸을 일으켜 수정봉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곰이 한창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요란한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곰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웬 떡이야? 곰의 두 눈이 갑자기 둥그레졌지요. 골짜기 아래에 있는 맑은 물 속에 도토리가 수북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가늠해 보아도 10마리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만하면 몇 끼 잘 먹겠는걸. 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지요. 그러고는 맑은 물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곰은 그곳에 이르지도 못하고 절벽 위에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몸집이 큰 곰인지라 뒷다리가 바위에 푹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곰은 뒷다리를 빼내려고 용을 썼으나 어찌나 깊숙이 박혀 버렸는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 물 속에는 윤기가 자르르 도는 도토리들이 어서 자기들을 먹어보라는 듯 알갱이를 대굴대굴 굴리며 웃어대고 있었지요. 곰은 짧은 목을 길게 빼고 물속의 도토리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쓰리구나. 어떻게 하면 저걸 다 먹어치울 수 있을까? 곰은 군침을 흘리며 목을 더 길게 빼고는 입을 해벌쭉 벌렸습니다. 그런데 곰이 그토록 먹고 싶어한 그것은 도토리가 아니었어요. 발바닥만 핥으며 지내던 곰은 맑은 물속에 비친 구슬같이 작은 자개돌들을 도토리로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발목을 뺄 수 없게 된 곰은 물속의 자개돌들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토리야, 어서 훌훌 날아서 내 입으로 들어와 주렴. 그때였어요. 곰의 머리 위에서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들고 올려다보니 할미새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앉아 배를 잡고 웃어대고 있었지요. 아유, 우스워. 곰 아주버니, 그건 도토리가 아니에요. 저게 도토리가 아니면 무엇란 말이오? 곰은 두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그건 도토리가 아니라 자개돌이에요. 자개돌. 뭐? 자개돌이라고요? 곰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곳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콧방귀를 끼며 할미새를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할미새 아주머님도 이젠 늙어서 눈이 다 어두워졌구려. 아무렴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도토리를 자개돌로 보다니. 곰은 혀를 끌끌 차며 할미새를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발목을 빼려고 용을 쓰고 있었지요.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곰은 끝내 바위에 빠져 들어간 발목을 빼지 못하고 도토리는 한 알도 먹지 못한 채 그만 돌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당한 벼도둑. 옛날 제주도 서귀포 어느 마을에 고대각이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고대각은 밤에 밭을 지키러 나갔지요. 밭에 잘 여문 벼를 베어놓고는 묶어 걷어들이질 못했는데 밤에 지키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아서였지요. 저녁을 먹고 나온 고대각은 밭 한편 구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쌀쌀한 냉기가 옷섭으로 스며드는 게 으스스하고 춥기도 하였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밭으로 쿵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대각은 가만히 동정만을 살폈지요. 그 괴한은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주위를 한번 휘 둘러보고는 엎드려 베어놓은 벼를 묶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는 게 어찌나 빠른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대각도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하는 거동이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하여 좀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사이에 밭 가운데 있는 벼를 한 반쯤 묶어서는 한 가운데로 모아놓고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지요. 짐 꾸리는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대각은 그냥 두었지요. 그가 벼 묶음을 산처럼 쌓아 등에 짊어지고 일어나자 밭이 휑하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대각은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지요. 벼값을 톡톡히 받아내고야 말리라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날이 훤하게 밝자 그 벼를 가져간 사람과 단 둘이 만났지요. 왜 남의 곡식을 말도 없이 가져갔소? 고대각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정말 화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굶게 되었는데 당신네가 부자란 말을 들었소. 구워달라고 해봤자 구워줄 것 같지는 않아서 내가 한 짐 가져왔소. 나중에 틀림없이 갚을 터이니 그리하시오. 그 사람은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각은 더 따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지요. 몇 년 후 그 벼를 가져간 사람에게서 벼값을 받아가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는 육지와 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장사가 잘 되어서 쌀을 한 배 싣고 왔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각은 때를 맞추어 갔지요. 쌀을 가득 실은 그 사람의 배는 갯가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갚을 터이니 저 배에 올라가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오. 전에는 내가 볕단으로 한 짐 져왔으나 이번에는 당신이 쌀로 한 짐 져가시오. 그는 배를 가리키며 고대각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대각은 아무 말 없이 배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차근차근 쌀 가마니들을 포개 놓고 세워 놓고 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 안에 있는 쌀 가마니들이 고대각에게는 한 짐밖에 되질 않았지요. 고대각은 배 안에 있는 쌀을 몽땅 한 짐에 지고 나오면서 더 가져가려고 해도 쌀이 없어 이것밖에 못 가져갑니다. 하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가슴이 뜨끔하였지요. 그날 밤 자기가 너무 당돌하게 그 집 벼를 지고 온 게 미안하였습니다. 저 힘에 한 번 싸움이라도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하였지요. 쌀값은 제대로 갚는군. 그 사람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